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지원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3월의 첫 주 정말 버라이어티 했던 한 주가 마감되는 주말입니다. Thanks God. 네. 그래도 It's Friday입니다. 네. 아주 뭐 혼돈의 한 주였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미국의 VIX 지표 있잖아요. 변동성 지표. 그게 한국에는 V 코스피 지수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얼마까지 올랐느냐? 80까지 올랐습니다. 자, 이 80은 언제였냐? 리먼 브러더스 사태였습니다. 와, 끝내주죠? 리먼 브러더스 사태면 100년 만에 온 금융공황이다. 뭐 이랬을 텐데 그만큼 변동성 지표가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죠. 큰 폭으로 올랐다 큰 폭으로 떨어지니까, 그것도 연타로 그렇게 떨어지니까 그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번 한 주 정말 변동성 후덜덜덜 보통 아니었다. 그래서 이번 시장을 보면서 가슴이 좀 조마조마 콩닥콩닥 했던 분들은 뭐 자연스러운 일을 겪으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내가 쫄보야, 나 주식을 너무 몰라, 뭐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요. 시장에 너무 큰 폭의 변동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이 변동성이 조금 지금처럼은 아니겠습니다만 좀 잦아들긴 하겠습니다만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건 좀 열어놓고 시작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고 오늘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거래소는 아침에 분위기 좀 싸했던 적도 있죠. 쭉쭉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팽팽한 접전 가운데 진행이 되다가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코스닥은 이 ETF나 이런 등등의 매수가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있으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낙폭일 때도 굉장히 크게 떨어졌는데 덕분에 코스닥이 포진된 그나마 그래도 투자하기 제일 괜찮은 쪽이 어디죠? 네,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부품 이런 쪽이죠. 아주 뭐 여기가 주가가 기가 막힙니다. 저희도 좀 갖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런 거 이렇게까지 급하게 많이 오를 이유가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뭐 잘못 파는 걸 수도 있습니다. 뭐 코스닥이 뭐 계속 가면 뭐 잘못 파는 게 될 건데 그래도 수익 실현을 좀 했죠. 자, 이제 전반적인 지도를 통해서 오늘 시장 흐름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져가지고 거래소는 조금 상승폭이 안 나타났지만 오른 종목 수는 압도적으로 좀 많아요. 많은 종목들이 골고루 다 오르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고, 이쪽에서는 이제 또 좀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아주 큰 폭으로 뭐 20% 이상으로 오른 주식이 꽤 많은 그런 날이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환율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도 되게 중요하죠. 오늘 환율은 앞서 아침에 보여드렸을 때보다는 조금 안정이 되었습니다. 1469원. 그래서 엔화 대비로는 100원당 932원 하고 있고요. 중국 위안화 대비로는 212원, 유로 대비로는 1706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며칠간 뭐 금리가 많이 빠졌던 국채 금리는 다시 2.3bp 10년물 올랐고, 대체적으로 2bp에서 3bp 사이로 금리가 다시 오르는 양상입니다. 이거는 뭐 금리가 계속 오르는 건 좋은 상황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스에서 전달하는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오늘 개인들 보시죠. 오른쪽에 개인들은 삼성전자 1조 6천억 매수, 하이닉스 6,600원 매수, LIG 넥슨 1,700억, 현대차 1,400억, 우리기술 900억 등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900원 매도, 현대 로템, SK스퀘어, 코덱스 레버리지 등을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순매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매도는 역시 외국인들을 보셔야 되겠죠. 왼쪽 외국인들을 보시면 삼성전자 1조 2천억, SK하이닉스 약 5천억이죠. LIG 넥슨 2,100억대, 현대차 1,100억대 매도를 해주었습니다. 자, 개인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미반도체를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삼성전자 5,800억, 하이닉스 1,800억 매도를 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5,200억 매도, 5,600억 매도네요.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과연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여기에 압도적인 관심이 있는데 안정이 되나 했어요. 미국 시장 빠질 때 좀 빠져서 이제 좀 괜찮아지나 했는데 안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저 왼쪽 끝 제일 폴대 세웠던 게 미국 장중에 82달러
WTI 기준입니다. 82달러 가가지고 미국 시장을 아주 뭉개놨었죠. 그런데 이제 장 막판으로 갈수록 안정이 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미국 시장도 조금 고개를 들면서 끝났는데, 아시아 시장에서 다시 WTI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것만 봐서는 뭐 이 이란전이 뭐 그냥 마무리가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 WTI가 이제 벌써 80달러 왔는데, 저게 이제 100달러 넘어가게 되면 이제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데, 한번 그 한 곳에서 그 오일 값에 따라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고베이에서 이렇게 발표한 그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영상 자료가 있었으니까 한번 보시죠. 자, 50달러에서 그 80달러로 넘어가게 되면 CPI를 2.9%까지 올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95달러 가면 CPI가 3.2%, 그리고 110달러면 3.5%, 130이면 3.9, 150이면 미국의 CPI가 4.3까지 오를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건 100달러가 넘어가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CPI가 3%를 계속 이상으로 고공행진을 하면 못 견딜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뭐 지금 보시면 130달러가 넘어가는 순간 이제 4% 되니까요. 이건 그럼 무조건 올려야 되는 거야, 금리를. 그럼 무슨 말이죠? 미국은 죽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 아킬레스건, 너무나 뻔한 아킬레스건, 이렇게 막 자료 나오고 하는데 이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 이 흐름 모르겠습니까? 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자기네도 죽지. 자기네도 죽어. 근데 이미 죽었잖아. 반쯤 죽어 있으니까 어차피 죽은 목숨 같이 죽자. 물귀신 작전 하면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번 이란전에서.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자, 각국의 비축유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의 비축유 상황, 이것도 그래픽으로 누가 잘 만들어줬어요. 연합뉴스에서. 자, 보니까 자, 일본 260일, 싱가포르 245일, 한국 210일, 그다음 미국은 200일입니다. 미국은 근데 자체적으로도 그게 기름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지 커버리지가 되겠지. 근데 확실히 이제 좀 어려운 한국하고 일본은 꽤나 많이 준비가 되어 있구나, 이런 거 느낄 수 있는데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차이나가 특사 파견했죠, 중동에. 그리고 이란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최대 그 원유 매입국이었기 때문에 설득하고 있는데 지금 104일이에요. 3개월. 중국 급하네. 그쵸? 중국 아주 인도. 자, 25일. 인도 많이 급하네. 네, 많이 급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은 이것만 봐서는 뭐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그들의 똥줄이 먼저 탄다. 우리보다는 그들이 훨씬 문제다. 진짜 심각한 쪽은 저쪽이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야, 왜 중국이 그렇게 신재생 에너지에 미친 듯이 했느냐. 그거 알 수 있죠? 신재생 진짜 넘쳐나잖아. 그래, 전기값이 엄청 싸잖아요, 걔네. 그래서 전기차가 걔네는 오토바이 중에 가보면은 그 우리나라 같은 내연 오토바이가 없어요. 제가 진짜 한 대도 못 봤어. 그 푸조 시내 가가지고 한 대도 못 봤어, 진짜. 그냥 다 전기 오토바이예요. 그냥 전기가 워낙 싸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결국은 이런 그 에너지에 대한, 고갈에 대한 어떤 위협, 이런 것들이 신재생에 더 몰입하게 만든 그런 게 됐고, 또 유럽이 이제 따지고 보면 ESG로 중국 잡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되치기 당했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가만 오르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그 지금 원자재가 올라갈 때 그 다른 것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성향이 있는데, 다 같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골드, 금, 그다음에 구리, 그다음에 에너지, 그다음에 농산물, 뭐 이런 순서로 보통 올라가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원자재 움직이면은. 근데 이번에는 지금 유가가 이번 이슈로 인해서 더 크게 올라가니까 조금 있으면 또 에그리컬처가 오르겠네. 당연하죠. 에그리컬처는 뭘로, 사람 손으로 곡괭이로 하나? 요즘에 농사를 곡괭이로 안 합니다. 예, 다 기계 장비로 합니다. 근데 기름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원료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 농산물을 땅에다가는 돈을 안 넣어요. 사람들이 그냥 비료를 넣긴 하지만은 돈을 안 냅니다. 그 비료도 뭐 상당 부분이 그 석유 자원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이게 석유값이 오르면 그냥 에그리컬처는 그냥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시차를 두고. 자, 그러면 이건 일컬어 무슨 말이다?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쩔?
자, 게다가 여기 지금 또 하나 알루미늄 가격도 되게 많이 오르고 있는데 알루미늄 가격이 그 차트 한번 보시면 최근에 쭉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왜 알루미늄이야? 왜? 지금 사실 뭐 최근에 이 전쟁 터지고 나서는 금값, 은값은 뭐 그동안에 파죽 시세로 오르다가 조금 뭐 숨고르게 하는데 얘는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동에서 한 9% 정도 납니다. 전 세계 알루미늄 생산량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유가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어디냐? 수송 쪽에서 지금 영향을 이미 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럽 쪽에 팔고 있는 비행기 그 항공유 제트오일 제트유 가격이 지금 폭등했어요. 야, 그 저 왼쪽 끝에는 언제지? 저 폭등했을 때? 그렇죠. 우크라이나 그 전쟁 때죠. 얘네는 전쟁 때만 되면 이제 유럽은 전쟁 나면 그냥 계속 코피 나는 분위기네. 예, 계속 코피 터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기가 올랐으면 딴 데는 안 오를까? 시간이 지나면 또 오르겠죠. 또 이것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저기 그 크루드 오일 있어요. 이 배에다 쓰는 크루드 오일 가격도 굉장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해양 운임도 올라갑니다. 자, 해양 운임도 결국은 CPI 자극한 요인이에요. 지금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는 상황이면은 미국 제가 말씀드렸지만 WTI 100달러 가면 그냥 한 얘기긴 하지만 야, 트럼프 탄핵당하겠네, 진짜. 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오면은 미국 사람들 열받아 돌아가실 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중부에 있는 아주 정말 남부와 중부에 계신 정말 보수적인 분들 빼고는 도시권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휘발유 쓰는 미국인들은 못 견딜 걸 열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과연 거기까지 갈 거냐.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 트럼프와 그 행정부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유가 100달러 잠깐 올라갔다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1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서 CPI 막 3%에서 4%를 향해 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건 논리적으로는 좀 말이 안 돼. 어떤 식으로는 사회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란 전쟁을 지하드,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면 이거 조금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시간이 끌수록 굉장히 어려운데 이미 지금 미국이 이번 사태에 지출한 비용이 꽤 된다는 설이 있어요. 당연히 꽤 되겠지. 왜냐하면 뭐 저기 미사일 한 방에 뭐 몇백만 달러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추정되는 바로는 현재까지 한 54억 달러 정도 쓴 거 아니냐라는 거를 이제 미국에는 또 이런 것도 잘 만들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현재까지의 시작한 이래 현재 미국이 사용한 비용은 54억 4,300만 달러다라고 5일 만에 하루에 10억 달러씩 씁니다. 지금 하루에. 유지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자, 중국에서는 한 그 교수의 강의가 회자가 되고 있어요. 아주 그 작년부터 이 일을 좀 예상했다라는 거죠. 장쉐친이라는 교수가 이게 아이고 우리 찐닝 선생님이 있었으면 이걸 먼저 알아서 하셨을 텐데 좀 아쉽네. 찐닝 선생님 눈이 아프셔가지고 지금 눈이 나을 때까지 지금 쉬고 계십니다. 장셰친 교수가 그 1년 전에 미국과 이란 전쟁을 예측했는데요. 처음에는 화력쇼로 진행을 하다가 그다음에 그 정권 교체가 되지 않고 결국은 이란 특유의 지형과 그다음에 병력 부족, 그다음에 보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미국이 블랙홀에 빠지겠다. 그래서 베트남식으로 매몰 비용을 끝없이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진다라는 내용의 그 강연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 지금 많이 회자가 된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거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죠. 하메네이가 사망을 했는데 이란한테 미국과 이스라엘은 성공처럼 보이지만 이란은 순교로 본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시인들은 원래 체제 개편을 원했는데 그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정말 싫어하던 저기 리더십이 적에 의해서 사망을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민족주의로 그냥 돌변하는 거지. 에이씨 이러면서 너무 싫지만 여기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연 오히려 지금부터는 이란 민중에 의한 누가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자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 싫어하는 사람들 제거했으니 니들이 알아서 일어나가지고 자 바꿔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혁명수비대 이런 사람들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럴 텐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야 이거 뭐 잘됐다 바꾸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이렇게 험악한 행동이 합리화될 수 있는 상황이 이란 내에서는. 그래서 아니 지금 좀 이해가 안 돼. 미국은 도대체 어떤 전략으로 이걸 한 건가 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떻게 미국을 꼬셨을까? 아니 트럼프를 어떻게 꼬셨을까? 그게 계속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잘 모르겠으니까 유가로 보겠다. 유가가 아까 보셨던 대로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문제입니다. 좀 지금 방송하는 중에 파란색 음봉 만들어지고 있어 저렇게. 그냥 쭉쭉 내려가라. 우리는 그렇습니다. 자, 마이클 버리가 이제 한국에도 입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네, 엔비디아에 이어서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입을 대기 시작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지금 뭐 일반인들한테는 어려운 시장이다. 함부로 한국 시장은 들어갈 때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 급등락이 이게 아무리 봐도 어떤 그 기관들의 장난질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묵시록에서 말 한 필이 나타난 것과 같다라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따위 표현을 하셨습니다. 참. 이 아저씨가 지금 그 빅쇼 영화로 훨씬 더 유명해져가지고 근데 이게 재벌은 남 못 주고 자기 패턴 남 못 주니까 주로 쇼쟁인 거지. 진정한 쇼돌이야. 이분 진정한 쇼돌인데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런 것만. 근데 일단 여기서 기관이라고 했다면 아무래도 미국 쪽 기관이겠지. 자기 주변의 기관. 한국은 기관이 없어요. 우리 증시각도 TV 시청자분들과 우리 10만 금융전사는 이젠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그 기관은 쑥대밭에 있다. 기관은 뭐예요, 여러분? 기관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보통은 펀드를 통해서 형성이 돼요. 펀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사모펀드든 공모펀드든 펀드로 돈을 받아서 그거를 기관이 집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펀드는 누가 모아줘요? 우리가 그동안 아는 그런 주식형 펀드 같은 거는 공모펀드 같은 거 일반인들이 돈을 넣어서 만들었죠. 옛날에는 많았어. 뭐 인디펜던트 무슨 바이코리아 어디 밸류 뭐 이러고 막 펀드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펀드 하나가 막 몇십 조씩 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 그거 없어요. 들어보신 펀드 이름 있어요? 그리고 가입할 때 눈에 확 띄는 펀드 있어요? 어디서 막 마지막 펀드가 저거 아니었어? 인사이트 펀드 아니었어? 그건 이제 글로벌리 투자하는 거였는데. 그다음에 사모펀드는 누가 보통 큰 놈들이 큰 돈 박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핸들링 하는 건데, 한국은 사모펀드로 했던 게 뭐냐면 주로 해외 투자, 무슨 상업 부동산이라든가 무슨 옛날에 무슨 라임 저거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다 깨졌어요. 예, 그래서 사모펀드는 전문 투자자들의 영역이고 사모펀드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증권사가 이제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사모펀드 런칭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자기의 그 역할이라든가 힘을 뽐낼 수 있는, 좀 무슨 표현이긴 하지만 그럴 수 있는 펀드가 아예 없어. 사모펀드, 공모펀드. 그럼 펀드는 많아요. 뭐가 있죠? ETF 펀드가 있어요. ET 펀드가 있습니다. ETF. 이건 패시브예요. 그냥 따라가기만 만들고, 이게 수수료가요 0. 몇 프로밖에 안 나오잖아요. 0.2, 0.3, 많게는 0.4, 0.5 이렇게 되는데, 액티브 말고 패시브들은 이 말인즉슨 운용에 입김이 없다는 거야. 운용의 어떤 머리를 지적 재산을 안 넣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시스템만 만들어 놓고 시스템에서 쪽쪽 이렇게 그냥 조금씩만 이 구조인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판을 깔아놨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펀드는 기관이 움직인 것 같지만 결국은 누가 움직여? 이거 가입하는 사람, 이걸 매입하는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겁니다. 대표가 여기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 ETF는 아니고, 근데 저희 그 방송을 타고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는 ETF. 네, 한화자산운용의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 ETF. 근데 이번 주에 바꿔주시긴 했는데 언제 바꿔주실 거예요? 다른 걸로? 네. 형 좀 바꿔줘, 다른 걸로. 근데 이제 지금은 괜찮다. 지금 떨어져가지고 HBM 반도체 ETF 괜찮은 것 같아.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 근데 어쨌든 그러면 지금 ETF는 누가 하고 있느냐? 뭘 하고 있느냐? 자, 한국의 개인들의 행태를 보시면 압니다. 한국 최근에 개인들의 ETF는 어디에 집중되고 있다?
네, 저기에 집중되고 있다. 그냥 그 일반적인 시장 ETF에 집중되고 있다. 그거 어디서 그 단적으로 볼 수 있냐면 퇴직연금, 예, 퇴직연금 쪽에서 볼 수 있어요. 연금 쪽에 이게 삼성증권하고 미래에셋증권을 합친 거가 나왔는데요. 여기가 이제 제일 큰 그 ETF를 하는 곳이니까. 근데 보시면 제일 DC형 퇴직연금 DC형 IRP형에서 제일 많이 산 ETF가 뭐다? 다 시장 ETF예요. 근데 코스닥은 이렇게 많이 샀네. 코스닥. 그다음 미국도 요번엔 들어갔습니다만 지금 2등이죠. 근데 그 어깨를 걸어놓은 2등이야. 여러 2등 중에 하나 이런 거죠. 그다음에 반도체, 삼성전자 채권호남, 그다음에 그냥 인덱스, 코스피 200, 그다음에 코스닥 150, 코스피 200 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ETF거든요. 이건 시장 지수 따라가는 지수 추종형 ETF입니다. 지수 추종형 ETF에 이렇게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근데 완전히 바뀐 게 예전에 이게 전부 미국이었어. 이게 많이 바뀐 거예요. 예.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면 미국인 기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 기관은 없다. 이건 너무나 명확하다. 그리고 혹시나 마이클 버리가 그렇게까지 무식하진 않을 것 같지만 ETF를 보고 한국 기관들이 움직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진짜 한국 시장을 모르는 얘기인데 그러진 않겠지 설마. 어쨌든 한국은 개인에 의한 시장이고 개인이 장악한 시장이다 라고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최근에 서학개미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 퇴직연금 봤으니까 한번 봐야 되겠죠? 서학개미들이 지금 미국에서 약간 포지션이 바뀐 것 같아요. 그 시장이 하도 재미가 없고 그다음에 휘청휘청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갑자기 매수 상위가 원래는 뭐였을까요? 옛날에는 서학개미가 한때는 이거죠. 한때는 테슬라였고 한때는 엔비디아였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다? 네, 배당주입니다. 배당주. 와, 깜짝 놀랐어. 최근에 스매스 1위 종목은 찰스 수압 쪽에서 만든 그 배당 이쿼티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조금 신기하네. 그래서 최근 증권사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최근 1개월 수익률 상 1% 투자 매매 동향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 고배당 ETF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과거에 없었던 에너지, 반도체 중심의 매수가 훨씬 더 확대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조금 분위기가 다 바뀌고 있구나. 그러나 아까도 보셨듯이 아직도 여전히 미국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고 아직 젊은 분들은 다 미국을 선호하고 있어요. 저는 이 젊은 분들이 한국에 돌아오면은 그거는 진짜 약간 주황색 불 이상의 빨간 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그런 뉴스가 나오겠죠. 보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클 버리가 한국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조정이 한국의 장기적인 흐름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미약품이 2차 경영권 분야에 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웃기는데 이게 한미약품이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어떻게 되냐면은 창신동, 종로 창신동에 하면 임성기 약국이라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한 게 한미약품이거든요. 근데 이 임성기 그 사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둘, 딸 하나, 그리고 어머니가 와이프가 남았죠. 근데 이 부잣집들이 이게 문제인데 이게 서로 싸워. 경영권 분쟁이 딱 터졌어요. 근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 그 옛날 지역 후배, 고등학교 후배 그가 있습니다. 신동국 사장이라고. 이분은 그 나름 사업을 잘해가지고 한양정밀이라는 자동차 관련된 부품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상 무슨 뭐라 그래야 되나 후배로서 이렇게 일종의 깐부지, 임성기 회장의 깐부로 그 통진고등학교 후배로 그냥 하면서 계속 같이 있으면서 지분도 계속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이 신동국 회장이 어떻게 지금 판세가 짜져있냐면 아들 2명이 편 먹고 그다음에 엄마하고 딸이 편을 먹고 이렇게 쪼개졌어. 그래가지고 이 신동국 회장의 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냐면 그 한미약품의 대주주는 한미사이언스인데요. 한미사이언스가 41.4%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이
자식들보다 이 신동국 사장이에요. 신동국 사장이 약 15% 갖고 있고 한양 전밀도 한 4%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걸 더 샀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하나로 합치면 신동국 그 사장보다 더 많은데 이게 쪼개졌잖아. 근데 임종윤 11.79, 임종훈 7.85 이렇게 한 패. 그다음에 딸 임주연 7.57, 엄마 송영숙 3.38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는 데서 자기가 제일 지분이 많으니까 이분이 편들어주는 쪽으로 쭉쭉 넘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아들 두 사람 편을 들였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래서 사장이 돼가지고 경영을 했는데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 바꿨어. 차를 갈아타 하셨어. 그래가지고 이 엄마하고 딸 송영숙, 임주연 이쪽으로 이제 다시 편을 먹고 박 사장님이라는 분하고 함께 이 경영을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쪽 판때기에서 또다시 경영권 분쟁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 신동국 사장이 훨씬 더 주식을 많이 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알려지기로는 한미사이언스의 지분을 장외로 6.45% 더 매입을 했다. 그래서 거의 30% 육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정도면은 압도적인 지분율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뭐 상속세도 낼 게 없잖아. 근데 지금 임성기 회장 자제분들은 이제 상속세를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분이 이제 만만치 않죠. 계속 어려운 상황인 거야. 그러면 이쪽이 되게 유리해지죠. 근데 지금 이 동네에서 지금 서로 간에 조금 티격태격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 회사를 이제 한번 들여다봤더니 이 회사가 이제 시가총액 6조 6천억이에요. 한미약품은 51만 6천원짜리 회사고 4조 3,200억의 4분기 매출 1조 5,500억 정도의 1년간 그 총 매출이 나오는 회사인데 25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2,100억 그리고 순이익은 1,880억입니다. 근데 배당이 얼마를 주냐? 배당은 0.45%. 예, 배당은 0.45% 줍니다. 물론 이제 이익 규모가 뭐 크지 않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 회사는 항상 0.1%, 0.2%밖에 배당을 안 주던 회사예요.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면 아유 주주는 생각은 안 하고 자기네들 경영권 싸움하느라고 바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건투를 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시죠. 자, 삼성전자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이 주식시장이 아주 따뜻했습니다. 왜냐하면 임단협이 결렬됐다는 소식입니다. 성과급 관련해서 서로 간의 노조와 회사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성과급을 주는데 연성과급이 있어요. 얘네가.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를 잘 했을 때 받게 되는 성과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OPI라고 1년을 통틀어 가지고 잘 됐을 때 주는 성과급이 있는데 이 1년짜리 성과급에서 한도가 있어요. 연봉의 50% 상한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연봉 50% 상한을 딱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이닉스보다 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약이 오르는 거지. 하이닉스는 어떻게 받냐면 영업이익 대비 받습니다. 영업이익 대비. 그러니까 여기는 EVA 그러니까 기업 가치 기반으로 해서 성과급을 조성을 하고 만들고 그걸 기초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연봉의 50% 한도니까 야 이렇게 때려를 벌었는데 이게 뭐야?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노조에서는 이 영업이익 50 연봉 50% 상한을 좀 깨라, 좀 깨라. 그래서 하이닉스처럼 영업이익 10% 성과급을 좀 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로 간에 임단협 협상이 결렬됐고요. 작년 12월 이후 8차례 만났는데도 아직 이 부분이 서로 간에 좀 좁혀지지 않았다. 근데 뭐 들리는 뭐 찌라시는 뭐냐면은 현재 노조가 뭐 조금 노동자들의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노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건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네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조금 좀 애달른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주주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3월 달에 이번에 이익이 정말 엄청나게 연말에 나왔고 내년도도 내년도도 이익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3월에 특별 배당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특별 배당에서 과연 배당률이 어떻게 설정될 건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이니까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새만금의 피지컬 AI 공장과 재생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지난번에 잠깐 보셨겠습니다만은 현대자동차 그룹이 새만금에다가 공장을 세우기로 했죠. 거기에 GPU 5만 장 들어가는 AI 데이터 센터도 짓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필요한 전력은 뭘로? 100메가와트급의 전력을
신재생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으로 할 건데요. 저는 거기 옆을 자전거 타고 갔어요. 진짜 한국에서 제일 지루한 자전거 타는 데가 새마을금이야. 미쳐. 근데 갈 때마다 바람 미친 듯이 불어. 여기 풍력 땅 얘기 나올래? 이건 되겠네. 바람 진짜 많이 불어요. 막. 근데 꼭 내가 갈 때마다 맞바람이야. 근데 한 번은 뒷바람이 불었어. 우와, 뒷바람 보니까 시속 한 40km 가던데? 오토바이처럼? 자전거로? 거의 40km 가까이 갔어. 38km 막 계속 가는 거야. 그리고 앞에 잘 달리는 애 있으면 뒤에 따라가면 더 빨리 가는 거죠. 막 40km씩 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 거야. 바람이 엄청 불어서 저는 이거 잘 될 것 같습니다. 풍력, 태양광 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그거 할 게 없어. 옆에 지나가면 와, 여기 이렇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크게 지었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는데 아주 잘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뭐 에너지 관련된 설비를 쭉 넣어주고요. 아마도 이렇게 되면은 국부펀드형 투자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지난번에 신한 해상풍력에 그 적용된 국부 1호 펀드가 이번 새만금에도 적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투자금을 그 주민 투자금을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고 거기서 발전 수익이 나면 또 주민들에게 장기적으로 배당하고 뭐 이런 구조를 짜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북대에서는 5년간 피지컬 AI 연구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래서 이제 산학 연계가 본격화된다라는 소식입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고요. 자, 현대차는 좀 이 건을 통해서 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잘 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응원을 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한 주간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야, V코스피 지수가 80을 갔어. 와, 깜놀이야. 지금 떨어져서 한 70대예요. 70대. 와, 진짜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평생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건 처음 봤으니까. 근데 너무 변동성이 그냥 좀 비현실적이야. 약간 만화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게 가능해? 그 장 끝나고 저기 잔고 보고 깜짝 놀랐지. 와, 세상 이게 가능해? 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베타를 조금 더 줄여야 되겠다. 안 되겠다. 시장 변동성이 너무 커서 베타 값을 이렇게 주면 안 되겠다. 그리고 현금 보유도 좀 더 늘려야 되겠다. 이제부터 다음번 상승장에서는 과감하게 현금 수익 못 나더라도 현금 보유 비중을 좀 꽤나 늘려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베타 값이 너무 그냥 두들겨 만들. 저는 베타가 1보다 낮을 줄 알았어요. 저희가 운영하는 게. 베타가 1이라는 건 시장이 1 움직일 때 1% 움직일 때 잔고가 1% 움직인다는 겁니다. 위로든 아래로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베타 값이 생각보다 높은 걸 봐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기서 이제 다시 반등을 해서 좋은 자리가 오면 베타 값을 좀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같이 계속 고민해 보시죠. 그리고 곧 윤주호 전 대표와의 대담이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자, 내일이나 월요일 날쯤에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시장에서 잘하는 선배 이야기는 꼭 귀담아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안녕.